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켜드리는 쿠키 건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혈압 변동성이 큰 사람은 치매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혈압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또한 치매 예방을 위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와 삼성서울병원 숭실대 공동연구팀이 40세 이상 성인 784만 4,800여 명을 대상으로 치매 발생 여부를 추적 관찰했는데요. 이완기와 수축기 혈압 변동성이 모두 높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생 위험도가 18%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혈압 변동성이 크게 되면 뇌혈류 저하나 뇌혈액 공급 장애 등에 영향을 미쳐 치매의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생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우울증을 검사하는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주기가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10년마다 한 번씩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10년 주기 안에서 원하는 때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국정현안조정회의를 통해 의결된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주기를 변경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우울증 검사는 10년에 한 번씩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에 해당하는 연령에서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20세 우울증 검사를 받지 않으면 30세까지 10년간 검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2년마다 시행되는 국가건강검진 주기에 맞춰 22세, 24세, 26세, 28세 때도 10년을 주기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장시간 일을 할 경우 비만, 관절염, 심장질환 등을 유발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걸릴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진이 상근 근로자 2,100여 명의 자료를 추출해 분석했는데요. 일주일에 36에서 42시간 일한 그룹의 경우 근무자의 1.4%에서 갑상선 저하증이 확인된 반면 53에서 83시간 일한 그룹에서는 3.5%의 유병률을 보였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지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장시간 근로자에게 근무 시간 단축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폐암 발병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팀은 40에서 84세 성인 33만 8,500여 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비흡연자 가운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폐암 발병률이 2.5배 이상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현재 흡연 중이거나 흡연 경험이 있는 사람은 흡연하지 않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도 없는 사람에 비해 폐암 발병률이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폐암의 강력한 위험 인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성인 당뇨병에 걸리면 눈꺼풀에서도 그 신호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 의대 가정의학과 연구팀은 당뇨병 환자들과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래쪽 눈꺼풀에 마이봄샘을 적외선 영상으로 관찰한 결과 당뇨병 환자들의 마이봄샘 손실이 5배 가까이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마이봄샘은 눈꺼풀 안쪽 결막에 있는 피지선으로 지방층을 형성하고 눈물이 과도하게 증발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당뇨병 환자들에게 마이봄샘 손실이 많은 이유는 염증이나 감염에 더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쿠키 브리핑 오늘의 주요 내용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 전파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흡연자가 추가됐습니다. 확진자의 접촉자 조사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해 집단 면역 전략을 택해 주목을 받았던 스웨덴이 결국 정책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완치된 국내 환자들이 재확진 판정을 받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몸속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됐을 가능성 등이 이유로 꼽힙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을 치료에 활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 중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 전파 및 해외 유입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당초 지난 5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오는 19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이나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한 운영 제한 조치도 이달 19일까지 이어집니다. 더불어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교회 등 이른바 고위험 시설에는 방역 책임자를 지정해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자가격리자의 안전보호 앱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치 기반 지리정보 시스템 상황판을 이용해 이탈자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기존 규정에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검역을 제대로 거치지 않거나 거짓 내용을 진술하는 경우도 역시 처벌 대상인데요. 그 처벌 수위는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경우와 다를 게 없습니다. 검역이나 격리 지침을 위반한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강제 추방 또는 입국 금지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간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임산부와 65세 이상 성인 그리고 만성 질환자가 꼽혔는데요. 여기에 흡연자가 추가됐습니다. 전 세계 문헌과 각국 권고사항을 검토해 봤더니 흡연자의 경우 폐 기능이 저하됐을 가능성이 높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흡연자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 방역대책본부의 설명입니다. 고위험군은 감염이 되면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접촉자 조사 범위도 넓혔는데요. 접촉자의 조사 범위는 기존에는 증상 발생 전 하루에 국한했지만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증상 발생 전 이틀까지 확대됐습니다. 코로나19 대응법으로 봉쇄나 이동 제한 대신 집단 면역 전략을 선택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스웨덴 정부가 결국 정책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11일 첫 사망자가 나온 뒤 누적 사망자가 350명을 넘어서면서 뒤늦게 대응 방식 변경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동 제한이나 공공생활 규제 등의 정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지난달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는 인구의 60%가 집단 면역을 가져야 종식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전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관련해 방역당국은 수십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집단 면역에 근거한 방역 대책은 대안으로 상정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집단 면역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한번 걸렸던 사람이 다시 걸리지 않는 기간, 즉 앓고 나서 획득한 면역이 얼마나 오래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보호 면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아직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국내 인구의 한 60%가 감염이 된다고 하면 사망률을 대략 1%라고 잡아도 약 한 30만 명 정도가 사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즉 대량 검사를 통해서 감염자를 찾아내서 격리하고 사회적 격리를 유지하고 유입 인구를 억제하거나 유입되는 감염자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신규 발생자 수를 조절해서 환자 수의 폭증에 따른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고 백신이 나올 때까지 견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던 경북 봉화군의 푸른 요양원에서 최근 완치된 환자나 직원들이 다시 확진 판정을 받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재확진을 받은 이들은 최근 미열 등 가벼운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다시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푸른 요양원 외에도 앞서 국내에 보고된 재확진 사례가 10건이 넘는 상황인데요. 의료계에서는 이 몸속에 남은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됐을 가능성 등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사람 몸속에 잠입한 바이러스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완치 판정을 내릴 정도로 바이러스가 줄었다가
재차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을 치료에 활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 중입니다. 혈장을 이용한 치료법은 병에 걸렸다가 회복한 사람의 혈장 속에서 항체가 만들어진다는 점을 착안한 것으로 완치자의 혈장을 다른 환자에게 수혈해 저항력을 갖도록 합니다. 혈장 치료법은 지난 2015년 중증 메르스 환자 치료 때도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혈장 치료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 측은 중증 환자를 위한 최후의 수단 가운데 하나로 판단하고 관련 지침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겨우내 움츠려 있던 몸을 갑자기 무리하게 움직이면 요추 염자나 허리 디스크, 척추 후관절 증후군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환절기에 쉽게 발생하는 요추 염자는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척추 후관절 증후군을 유발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40, 50대 이상의 중년 여성이나 체지방 비율이 너무 낮은 마른 여성의 경우 환절기 무리한 운동은 삼가야 하는데요. 봄을 맞아 새롭게 운동을 시작한다면 기본적인 체조와 스트레칭부터 하고 가벼운 중량 운동으로 근력을 충분히 기른 후에 본격적인 웨이트 운동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찬바람에 노출되면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얇고 긴 옷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환절기에 주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 척추 후관절 증후군인데요. 허리 디스크가 척추뼈 안에 말랑말랑한 수액이 압력에 의해 밀려나와 신경을 누르면서 요통과 마비를 동반하는 질환이라면 이 척추 후관절 증후군은 척추를 지지해주는 척추 후관절에 문제가 생겨 통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척추 후관절 증후군은 갑작스러운 외상, 허리 염자, 장기간 동안의 잘못된 자세가 원인이 되며 허리 근육이 약한 여성들에게 주로 발생하는데요. 허리와 골반이 쑤시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면서 특히 아침에 허리가 뻣뻣해지고 증상도 심합니다. 또한 잠자리에서 몸을 옆으로 돌릴 때와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통증이 느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취통증 전문의 최봉춘 원장은 보통 요추염자로 고생하는 여성 환자의 경우 척추 후관절 증후군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척추 후관절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바른 자세를 취해 후관절면의 퇴행을 늦추도록 노력해야 하며 운동 치료를 통해 관절 주변의 인대와 근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완연한 봄 날씨에 가슴 설레는 요즘인데요. 하지만 부쩍 나른하고 시도 때도 없이 졸음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봄의 불청객, 춘곤증 때문인데요. 춘곤증은 겨울 동안 위축되어 있던 신진대사 기능이 봄을 맞아 활발해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입니다. 이런 춘곤증을 이기려면 음주와 흡연을 줄이고 카페인 섭취도 자제해야 하고요. 밤에는 최소 7, 8시간 정도 충분한 숙면을 취하고 1, 20분 정도 낮잠을 자는 것도 좋습니다. 봄 햇살을 받으며 가벼운 산책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춘곤증 시원하게 날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쿠키 건강 뉴스는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